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문제풀이 가도록 합니다. 86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86번 갑니다. 자, 조선 후기 예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를 일부러 기본적인 것만 일부러 출제됐습니다. 사료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러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예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기예송하고 가빈예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효종이 사망했죠. 여기는 효종 B가 사망했습니다. 모두 다 현종식입니다. 그죠? 네, 그의 아들 현종식에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자이대비가 살아있죠? 네, 이번에 복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예송 논쟁을 그러는데요. 자, 1차 예송이라 하고요. 기예송을 가빈예송을 2차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죠. 그죠? 서인과 남인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서인들은 몇 년상을 치르자고 얘기합니까? 3년? 1년이겠죠. 여기는요? 3년이겠죠. 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법적 근거가 있죠? 여기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주자 가래. 여기는 예, 국조 오래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시험 문제 풀이에서. 기본적으로 남인들은 왕권 강화를 주장하는 붕당이에요. 왕권 강화를 되게 강조하는 애들이고, 얘들은요 신권을 되게 강조하는 붕당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붕당 성격 자체가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를 주장하는 애들이 서로 달라요. 자,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서인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효종 B가 사망, 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이대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복상 문제 또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당신 빨리 죽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자, 이때 또 새로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9개월을 얘기하고, 여기는요 1년을 얘기해야죠. 법적 근거는요 주자 가래고요. 그 다음에 국조 올해 꼭 같이 온다고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요?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걸 예송 논쟁이라 합니다. 네. 집권 세력이 바뀌었죠. 집권 세력이 바뀌었는데 죽인 사람은 없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없죠. 예, 되게 붕당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 보면 돼요. 어디에 비해서? 뒤에 숙종 시기에 한국이 벌어질 때는 일당 전제하가 벌어진다고 얘기하죠. 일당 전제하가 이루어진다. 상대당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이렇게 집권 정당이 일당 전제하가 이루어지죠. 여기는 누가 집권합니까? 서인이 집권하죠. 왜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집권이 남인이잖아요. 그죠? 네. 허적, 허목, 윤선도 이러한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송시열 같은 세력들이 집권하죠. 이걸 결과 경신왕국의 결과 선이 또다시 붕당이 이루어지죠.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이렇게 또 쪼개집니다. 붕당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사왕국 때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죠. 희빈 장씨가 등장하죠. 희빈 장씨에 의해서 다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까지 가게 되죠. 제주도 유배 가게 되고요. 다시 전라북도 전주 쭉 막아서 다시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이런 정치적 보복극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갑술한국 볼까요? 다시 이제 갑술한국 되면 남이 아웃됩니다. 그죠? 남이 다시 아웃되고 그 다음에 서인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죠. 서인 세력 중에서도 소론 세력이 그죠? 소론 세력이 처음으로 정계 첫 권력자가 되는 소론 정권이 드디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걸 갑술한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갑술한국 다음에 선후관계를 물어본다면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무고의 옥이 하나 꼭 나와야 돼요. 무고의 옥. 예, 무고의 옥. 즉 무당을 이용해서 첫 번째 분이었던 인현왕후의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무당을 등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무고의 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경종 가보죠. 경종 때는 다시 또 다른 일이 터져 나오죠. 신임 사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임 한국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건 이거죠.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이명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이명의 정유독대 사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정유독대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경종이 약간 병약해서 세자 시기에 왕이 되기 전에 그죠? 왕이 되기 전에 병약해서 숙종에게 숙종도 실은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지병이 있어서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종이 훗날 왕이 된 경종을 세자를 왕의 역할을 좀 하게끔 하죠. 숙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고 대신 왕의 역할을 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이명과 숙종 간의 정유독대를 통해서 정치적 음모론을 만들어냈다고요. 원래 독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왕과 신하가 같이 앉으면 항상 누가 앉아야 돼요? 옆에 와서? 사관이 옆에 와서 기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관을 제외하고 숙종과 이이명이 정유독대를 했다는 거야. 즉 상황으로 물러나고 세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실수라도 하나 치면 아웃시키고 그 당시에 막강했던 세자였던 연인군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과 이이명 간의 비밀스러운 약속, 이걸 정유독대라고 한다고요. 그 결과 경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정유독대와 관련되어 있던 모든 이 세력들 있죠? 이 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누구에 그러면? 제거된 대상은 노론이겠죠. 누구에 의해서? 소론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이걸 신임 황국 또는 신임 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예송련전과 그 다음에 한국에 관련된 전반적인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깊은 것까지 들어가지 않고 가장 우리가 공무시험 준비할 때 필요한 간단한 이론 정리입니다. 됐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숙종, 경종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해예송에서 1차입니다. 서인은 기년복 1년복, 그 다음에 남인은 3년복을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1년과 3년. 두 번째,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주자거래를, 남인은 국조례를 법적 근거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세 번째, 갑인예송에서 서인은 대공복 9개월설, 남인은 기년복을 주장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정답이 노타가 하나 있습니다. 서이가 아니고 서인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더라. 정답이 꼭 오타 나와서 아쉽습니다. 자, 2차 갑인회송에서 이긴 서인은 2차 갑인회에서 이긴 서인은 일당 전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승리는 남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이 제2였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찾아야 됩니다. 아는 달을 찾아야 됩니다. 정포니까 정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정이라고 하죠. 즉 군포를 내한다는 뜻이에요. 군포를 줄이는 대신에 뭐예요? 그럼 줄였다는 얘기는 2필에 3필을 줄였으니까 균역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적전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적전을 가는 쟁기를 가르시니. 밑에 적전 읽어보세요. 고려와 조선시대 권농책으로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에 의례형으로 설정한 토지입니다. 보이기 위한 쇼하기 위한 경작지를 적전이라 부릅니다. 쟁기를 잡으시니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보존할 기회가 크게 부합되거니와 이를 덜어 아래를 더하여 어염새도 더불어 감면되고 남녀가 기뻐하며 농사와 양잠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습니다. 영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옳은 거죠? 자, 1번 조선 후기 국가재정과 군정을 정리한 만기요람이라는 책이 제일 밑에 나왔다시피 순조입니다. 만기요람이라는 책은 순조 때 나왔습니다. 순조 때. 이건 9급에 좀 어려운 시험하고 만기요람 7급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나오는 시험이에요. 만기요람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기 최소한 문제풀이 들어오신 분 정도 수준은 만기요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색 금원패를 집집마다 걸게 하여 붕당간에 혼일 금지하였습니다. 예, 이영조입니다. 붕당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조치하죠. 예, 서원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동색 금원패를 갖다가 제정합니다. 두 가지는 좀 잡아야 돼요. 붕당의 피해 가장 큰 게 서원 철폐. 붕당의 뿌리가 서원에 출발했다는 가능하고 같은 붕당끼리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만석서, 만년제, 충만제 등의 저수지를 만들어 흉년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정조. 네, 수원화성을 건립할 수원화성에 대한 운영 비용들을 충당하게 해서 직접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저수지들을 만들어냈다. 4번 국가 통치 질서를 강화하기에 대전 송록 밑줄 긋습니다. 대전 송록. 대전 송록이란 경국대전의 법전을 요약 정리해서 별도로요. 이게 성종 때 처음 편찬됐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재편찬됐습니다. 재간행됐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어려운 주문이에요. 대전 송록. 경국대전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뽑아서 요약 정리했고 성종 때 처음 만들어냈고 다시 숙종 때 재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숙종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조수교가 나왔기 때문에 열조수교도 마찬가지로 숙종 때. 이게 여러분들 책 제일 어렵죠. 네, 책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씩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지 마시고 하나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으로 갑니다. 88번 가죠. 다음 국방정책을 실시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성유놈을 반포하여 수도방어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유놈이라는 것은 왕이 직접 반포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수성이니까 뭐야? 우리나라의 수성은 그 당시에 한성이겠죠. 한성이죠. 즉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수성은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조 때 하나 실수한 거 하나 있죠. 충주성이 무너지자 선조가 개성으로 튀었죠. 튀었다면 그러고 몽진, 좀 전문용어로 몽진하게 되죠. 네, 이때 그 경험 삼아 서울 시민들이 혹시 전쟁이 난다면 왕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성 유름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에게 군대에 좀 지원해서 군 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방비, 즉 군포도 좀 많이 내주세요. 이런 취지에서 발표된 게 수성 유름입니다. 누군가요? 영조입니다. 두 번째,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켜 장용령의 A형을 주둔시켰습니다. 서울의 경복궁에 있는 장용령을 내영이라 불러요. 내영과 A형으로 장용령을 나눕니다.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장용령이 한 7천에서 한 8천 명, 많게는 10,000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수원 하성을 지을 때 맞춰진 게 A형, 그 다음에 내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건 정조 임금입니다. 장용령 하면 무조건 정조겠죠. 그리고 수원을 유수부로 만들었잖아요. 예, 유수부로 만들었습니다. 유수부로 뭐예요? 왕이 직접 임명하고 그네들이 보고가 바로 중간에 병조 판사를 거치거나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보할 수 있는 자리가 그거예요. 뭐예요? 유수예요. 유수부로 승격시켰으며 조선시대 유수가 몇 명이에요? 총 4명이에요.
그래서 부로 승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유수부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부, 목, 구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방행정주들. 그 유수부로 승격시켜주죠. 대표적인 게 수원 화성, 수원.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강화도, 강화도. 강주위버가 있어요. 남한산성. 그 다음에 서울을 내려오게 되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개성. 개성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계 유수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갈 일 갖다가 유수라고 하죠. 고관을 유수라고 합니다. 강주 유수, 화성 유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유수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우리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정중부에 반해서 서경이 군을 끌고 내려왔죠. 서경유수, 조이총 기억나셔야 됩니다. 서경유수, 조이총이 정중부 2고 2방이 처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을 때 나는 너희들 싫어하고 정중부와 2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경유수, 조이총이 군사를 끌고 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궁궐을 지었다는 뜻이야. 서경에도 궁궐이 지었다.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 궁궐을 지었다는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을 끌고 내려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급번 어영청을 2만 명으로 3배 증가시켰어요. 어영청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인조, 3배로 증강시킨 사람은 효종의 북벌정치. 여기는 효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인조 때 처음 어영청을 만들었지만 효종 때 3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북벌운동의 본용으로 삼은 게 어영청입니다. 어영청. 훈련대장. 어영청의 훈련대장은 임경업이에요? 이준이에요? 이준이 아니고? 설마 말 잘못했어. 이완. 갑자기 이준이 생각났지. 이완입니다. 임경업은 이미 죽었고요. 그죠? 임경업은 이미 죽었고 이완이 훈련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을번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성 안에 수호청을 설치하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조입니다.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성 안에 수호청을 설치하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순서 들어가면요. 89번 기업과 니은에 실시한 왕들의 정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완론탕평책, 부드러울 완자, 어느 당파든 온건하고 타협적 임무를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킨다. 준론탕평책,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린다. 자, 선생님 친구가 영환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정주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이건 중학교 동창, 이건 고등학교 동창. 그래도 하나 여기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남녀 있을 때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동창 남자친구 영환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맨날 싸웠던 기억. 날 맨날 시비 걸었더네. 정준 이렇게. 볼까요? 부드러울 완자. 부드러울 완자. 근엄할 준자. 한자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근엄할 준자 이렇게. 정준. 자, 영조입니다. 애시당초 자기 말을 처음 잘 듣는 사람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 주로 누구 쓰겠습니까? 노론들이겠죠. 노론 중에서도 벽파게 쓴 거 시파게 씁니까? 누구예요? 벽파겠죠. 시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도세자가 세자로 책봉되죠. 사도세자를 따라다니는 무리다라 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다니는 나쁜 놈들 이런 뜻을 가진 게 시파예요. 네. 자, 볼까요? 자, 용조 이후에 사도세자가 이모하변으로 쌀 뒤쥐안에서 죽잖아요. 그죠? 죽죠. 근데 이 시파들이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와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꼬맹이였던 이산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이쪽으로 붙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 갖다가 시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봐요. 요 세력들이 근엄할 준자잖아요. 절대 이 사람 누가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노론 중에서도 벽파가 들어오면 안 되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되겠지. 대신에 시파 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남인들 그 다음에 일부 소론들이 여기에 등장하죠. 이걸 준론 탕평책으로 하게 합니다.
영조와 정조에 관련된 부분.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기역번. 기역번은 영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정조가 되겠죠. 자, 풀어볼까요? 기역번. 영조는 남한산성 방을 위해 수호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인조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지문이죠. 두 번째, 영조는 왕실과 수도 방위를 위해서 금이영을 설치하였습니다. 숙종입니다. 5군용 중에 숙종이죠. 훈련도감, 의영청, 총류청, 수호청, 금이영. 훈련도감은 선조 때, 의영청, 총류청, 수호청은 인조 때, 금이영은 숙종 때. 다 외워졌죠? 자, 훈련도감 뭐라고요? 선조 때 전쟁 중에 만든 게 훈련도감, 직업군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영청, 총류청, 앞글자만 따봐요. 어총수야, 그죠? 의영청, 총류청, 수호청 전부 다 인조 때야. 전부 다 인조 때. 그죠? 의영청만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군사수를 늘려서 세비상 늘려서 효정임금의 국벌의 번영으로 삼은 게 의영청. 마지막에 금이영, 도성수비와 군거를 수비하는데 숙종 때 만들어졌다. 세 번째, 니은. 정조는 수도 방어 강화를 위해서 수성유는 아까 방금 영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니은. 정조는 병권 장악을 위해 친위부대인 장영령을 창설했습니다. 왕권 강화책이죠. 계속 뭐죠?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정조가 장영령을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대개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형과 내형을 설치할 정도로 군사 숫자가 늘어졌고요. 수원 하성까지 이렇게 행진하고 갈 때까지 모든 장영령의 병사들이 에워싸게 됐다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인해서 되게 왕권이 강화됐고 실제로 많은 군사들과 왕실 식구들을 수원 하성에 다 직결시켜. 전체를. 그리고 장영령 병사들을 저는 시범을 보이게 어마무시한 무예를 솜씨를 뽐내게 돼. 그 결과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감히 이분에게 대들 수가 없는 그 이형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영령 병사들을 총동원시켜서 군사 시범 훈련까지 시키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겨갑니다. 90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밑줄진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균역법으로 인해 양인 남자들이 1년에 2필씩 바치던 군포가 한 필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군포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결할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유기전을 제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정조 임금의 신의 통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1번 지문은 신의 통공입니다. 유기전을 제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페이지. 난제를 오픈시켰죠? 네. 누구에게나 다 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단 유기전을 제해. 궁궐 앞에 있는 유기전을 제해.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치 자금줄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 자금들이, 이익이 된 이 자금들이 전부 다 노론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노론들을 정조가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정치 자금. 그 다음에 이민정치죠. 하삼도 지역에서 올라왔던 많은 농민들이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세요 이렇게. 시전 옆에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이걸 신의 통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문. 별공과 진상은 계속 현물로 징수되었습니다. 이건 대동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 내는데 방납과 대납에 가장 피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공을 해결했지만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내용은 맞지만 상황이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골라야 돼? 균역법이니까 이용적고 골라야 됩니다. 지주에게 토지 한 결당 미국 2두의 결작을 징수하였습니다. 맞죠? 이게 나오면 이게 고르면 되는데 추가해야 되겠죠? 네. 결작 거둔 거 보충하는 거 하나 더. 선무, 군간포, 하나 더요. 잡세. 잡세는 어세, 염세, 선박세를 얘기합니다. 원래 얘들을 처음부터 이게 가져간 게 아니었죠. 원래 누가 가져갔다고요? 원래는 호조에서 가져가는 세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호조에서 병조로 넘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가세를 신설하여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부가세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영정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우리가 연분구등법, 전분융수법, 세종대왕 때 공법이 실시됐죠. 그 다음에 인조 때 만든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영정법이죠. 그래서 토지 한결당 네, 4두에서 6두까지가 보통 이렇게 15세기 말에 거둬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질왜란 이후에 우리가 토지 한결당 4두로 고정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최대 20두에서 18, 16, 14, 12, 18, 6, 4까지 걷어졌다고요. 이렇게 걷어지면 많이 남았겠죠. 근데 이걸로 고정됐다는 얘기는 세 수입이 감소됐죠. 그죠? 세 수입이 감소됐다고요. 감소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완을 해야 되거든. 보완이 방법이 없잖아요. 최대 4두까지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보완할 방법을 대동미, 결작. 또 뭐 있어요? 세금 걷어들인 게 대동미 있고 결작 있고 기타 잡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운송비에다가 배 이상 더블을 받아먹어. 더블이란 말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배 이상 이렇게 적겠습니다. 운송비를 배 이상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부과하게 됐습니다. 부족해진 국가의 세금, 이거 조용조 중에 조하고 있습니다. 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기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게 운송비에다 붙여서 충당하더라. 자, 1, 2, 3, 4번 질문은 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별표 좀 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재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는 사료가 있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91번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세요. 자, 지주 가오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수치한 이 제도 때문에 나는 부담이 늘었다고. 토지가 많아지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동법이에요. 지문 하나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저는 이 제도 덕분에 선해청에서 공가를 받아 간수품을 조달하게 되었지요. 이게 뭐예요? 공인이 등장해요. 대동법 실시 결과 공인이 등장합니다. 중간 도매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문제 풀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대동법은 지역에 따라서 쌀, 면포, 삼배, 동전을 징수합니다. 현물 대신에 미포전으로 걷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도 봐야 되겠네요.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재정의 부족은 결작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이건 균역법 결과 부족한 부분을 2필에서 3필씩 받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결작, 지주들에게 토지 한 결당 2두, 아까 얘기했죠. 2두 말고 또 뭐 있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선무군간포와 잡세를 통해서 부족한 군포를 국방비를 보충했다. 3번 지분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4두에서 6두까지를 부과했다.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영정법 15세기 말에 처음 했을 때 4두에서 6두. 요건 심합니다. 요거 잡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런 지분이 나와서 영정법이 아니겠자고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15세기 말 처음 실시할 때는 4두에서 6두까지. 임질왜란 이후부터는 4두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 제도의 실시 결과 현물 징수가 모두 사라지진 않았죠. 상공만 사라졌을 뿐이지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유실수하고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 경우 왕이 직접 입맛을 가지고 봐서 풍년, 흉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2번 갑니다. 자, 조선 후기 광업정청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강업은 지금까지는 선택지 지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광업에 대한 단독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는 단독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판단돼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1번 감간 파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네, 밑에 감간 설명 드려놨습니다. 금전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네. 광산에 관련된 뭐 전부 다 돈과 밀접한 다 관련이 있어요. 돈 관리하시는 관리가 파견됐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설점 수세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설점 수세, 효종 때 개인이 광산을 채굴한 것을 허용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점 수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광산을 개발하게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효종 때 얘기입니다. 지급본 호조가 각 분야에 관리하는 은광 관리권을 가졌습니다. 호조가요. 이걸 별장제라고 불러요. 가로 열고 별장제 적습니다. 별장제랍니다. 국가 호조에서 별장은 중간 간부급 되는 명칭을 별장이라고 불러요. 별장이 직접 지방에 광산 개발하는 데 파견해서 직접 지휘 감독한다는 거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면 누구의 비협조입니까? 수령의 비협조로 실패합니다. 수령이 비협조하는 이유는 수령이 직접 개발했을 경우에는 뒷주머니 좀 챙길 수가 있어. 근데 별장이 와서 직접 감독하게 되면 수령이 입맛이 맞지 않지. 그 이유는요, 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광산을 개발한 전문 업자들과 장비를 관리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상황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별장제는. 마지막, 별장을 파견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예. 대신에 뭐가 다시 수령제가 돼요. 화살표 하시고 수령제가 됩니다. 자, 1번에 별장제를 파견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별장제가 사라졌다면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령제가, 수령이 직접 덕대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대가 아니고 광산 개발업자들. 광산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자들. 그 다음에 장비. 이게 두 가지 꼭 필수적인데 수령들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다시 18세기가 되면 다시 뭐로 바뀌어요? 물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물주제, 그 다음에 덕대. 돈을 대는 사람을 물주라고, 강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 요즘에 CEO, 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덕대라고 하겠죠. 이런 제도로 탈바꿈돼 갑니다. 자, 문제 풉니다. 지문. 옳지 않은 것 1번, 기억의 1번 보겠습니다. 각 군역은 관할 강산에 감간을 파견하여 부역 노동을 직접 감독합니다. 맞죠? 2번, 설점 수세는 아까 효종 때입니다. 호조는 민간인의 강산 채굴 금지가 아닙니다. 금지가 아닙니다. 민간 채굴을 허용합니다. 민간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받아들이는 뭐라 한다고요? 설점 수세라 한다. 민간 채굴 허용하고 설점 수세제가 시작됩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물주가 강산을 설치 운영하고 수령에게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물주제, 덕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독 문제 나올 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지 지문만 나왔는데 보셔야 돼요. 93번. 자, 조선 후기 경제정책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선 후기입니다. 옳은 거예요. 인조 때 중광, 증이 아니라 중광입니다. 중광, 그 다음에 경원, 해령의 개시. 개시는 공무역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정상적인 무역을 개시, 열렸다는 뜻이 열릴 개자 쓰고 공무역이라고 불러요. 모르게 하는 걸 뭐라고 볼까요? 사무역이라고 불러요.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에 하는 무역을 갖다 우리는 사무역 또는 후시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역, 개시, 사무역, 후시. 그럼 우리말로 하면 밀수. 나라와 나라 간에 개인과 개인이 하는 무역을 갖다가 사무역, 후시라고 얘기합니다.
조선 후기에 공무역과 사무역, 개시와 후시가 이런 장소를 가지고 시험에 내죠. 경원과 해령, 청과 직접 하는 공무역의 장소입니다. 공무역의 장소입니다. 압록강입니다. 이걸 중강이랍니다. 압록강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공무역입니다. 공무역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네. 개시가 일렸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압록강이다 보니 압록강만 건너 어떻게 해요? 밀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강은 공무역과 사무역, 즉 후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단속을 하지만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무역도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요. 압록강 건너 여기를 책문이라고 부른다고요. 책문은 후시, 사무역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사무역 후시라고 합니다. 후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책문입니다. 최소한도 어떻게 해요? 몇 개를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시간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잡으세요. 경원, 해령, 책문, 중강 잡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공무역, 사무역 정확하게 잡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1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1번 지문 볼까요? 지역에 몇 번이지? 93번이죠. 인조 때 중강, 경원, 해령의 개시가 열렸습니다. 양국 관리에 입회하에 교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빠진 부분을 추가하시면 돼요.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잘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지문이 맞습니다. 두 번째 틀린 지문 갑니다.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폐 발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른바 전황이 일어났습니다. 발행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발행량은 충분해. 근데 상인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집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전황, 돈이 흉년들었다는 뜻이거든. 돈이 흉년들었다. 유통량 부족입니다. 발행량이 아니라 유통량이 부족합니다. 결과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요? 경제적 용어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돈이 없어서 물건이 쌓여있어 마트에 안 팔려. 디플레이션. 네, 전황은 디플레이션 잡으셔야 돼요. 전황 사태가 나는 것은 경제용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3번 소장료 인하를 요구하는 항조운동이 일어나 일부 지방에서는 도조법이 타조법이 아니라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뀝니다.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4번 책문 후시에는 책문 후시. 자, 책문 여기 있습니다. 책문 찾아보시죠. 여기 책문 후시는 사신을 따라간 사상들이 사상이 줄 것이어야 되겠죠. 사상은 뭡니까?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 사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사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론 시간도 열심히 배웠는데, 부산의 내상, 서울 경강상인, 개성 송상, 평양이요. 유상이죠. 왜 유상이에요? 예, 평양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 대동강, 보통강이잖아요. 거기에 버드나무가 많다 해서 버드나무 유자를 써서 유상이라고 부르고요. 의주 가볼까요? 의주는요? 만주와 가까워서 만상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게 만이에요. 그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때 그걸 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걸 만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내상에 일본과 거래하죠? 주로 뭘 수배오나요? 은입니다. 누구에 넘겨요? 송상이죠. 즉 송방들이 거래를 하죠. 체인점들이 있죠. 송방에서 거래하고 다시 어디에 넘깁니까? 만상에. 만상이 다시 청나라에 물건을 넘깁니다. 즉 그만큼 청나라의 은 수요가 증가됐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당연히 광산 개발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까지 가서 은을 수입해 왔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책문 후시에서는 사신을 따라간 사상들이
은, 종이, 인삼 등을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사들였다. 이거 수출 품목이에요. 우리가 수출한 품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은요? 비책은 기본으로 들어가. 비단과 책은 기본이라고. 우리 양반네들 가장 필요한 게 선진 국가의 비단과 책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비단과 책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석. 청나라의 보석이 유명해서 보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방구예요. 청나라 문방구가 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선진 문물이에요. 네, 문방구 가장 대표적. 그 다음에 약재. 네, 약재도 가장 대표적인 약재. 그 다음에 문방구. 이거 우리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후기 공부하다 보면 문방구를 갖다 사오잖아요. 이렇게 막 자랑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배들이 자기 집 그림에다가 청나라 문방구 다 그려 일일이 그려서 자랑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는 당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당목입니다. 당나라의 목재라는 뜻인데요. 즉 중국의 목재라는 뜻을 가지고 당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치품들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은 아닙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4번 갑니다. 필기를 좀 빨리 뽑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가야 할 게 좀 많아서. 자, 94번. 조선 후기 이양법. 모내기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일부 자용농이 임노동자로 전락됐습니다. 살짝 집어넣으면 돼. 임금 받는 노동자라는 뜻이야. 임금 받은 노동자로 전락됐습니다. 이유는 이양법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모내기에 성공하신 분들은 부농이 되는 거고 모내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양법 이후에 항상 나타나는 단어는 계급의 분화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계급이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수리시설이 확충됐습니다. 왜? 이양법의 가장 기본은 뭐야? 물이죠. 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수지, 그 다음에 보, 저수지와 보 등이 특히 경상남도 지역, 영남지방으로 얘기할까요? 통째로 할까요? 영남지방이 되게 저수지와 보가 확보량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선 후기 영남지방부터 모내기 하는 게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호남지역, 그 다음에 호서지방, 충청도 지역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 벼농사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벼농사가 끝나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요. 물 빼. 밭으로 만들어. 밭으로 만들고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밭작물을 심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보리하고 유채꽃이에요. 보리하고 유채들이 그 시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농작물 짓다 해서 이모작이라고 불러요. 북부지방일까요? 남부지방일까요? 남부지방. 최첨단 남단, 경상남도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은 산모작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산모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다모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시험장에 갔는데 이모작뿐만 아니라 다모작도 성행했다. 일부 지방은 가능해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다모작을 산모작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모작, 산모작, 다모작 다 상관없어요. 4번 보리 등을 일항에 심는 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걸 농종법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일항에 심는 것, 고랑에 심는 것은 견종법이라.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야 된다. 이게 보리예요. 보리. 자, 봐요. 자, 쟁기로 밭을 갈게 된다고요. 불룩 튀어나왔죠? 네, 이게 뭐예요? 일항이에요. 여기다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이게 주로 콩종류들. 그래서 푹 들어갔죠? 네. 이게 뭐예요? 호랑이죠. 주로 이게 뭐예요? 보리. 주로 겨울철 작물들. 주로 여기는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작물들이 주로 많이 심게 됐다. 주로 콩 같은 것, 쪼다리 작물들이 있는데 콩,
이런 작물들을 키우면 최소한도 이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랑과 고랑, 한자로 농정법, 그 다음에 고랑은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리 등을 심는 이랑에 심는 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뭐를 바꿔줘야 될까요? 고랑이니까 견종법으로, 이랑을 고랑으로 견종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못 외우시면 이렇게라도 앞글자 따셔야 돼. 이랑 농정법, 이농 견고 이렇게 잡으시면 이랑 견고 이런 식으로라도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한자를 이해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한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또 문제긴 하죠. 95번 갑니다. 근데 태동기 족보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조선 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이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맞죠? 양반되는 게 평생의 꿈이었으니까. 네. 불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족보를 양반이 되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죠. 그죠? 돈 주고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로부터 사는 거죠. 공명첩과 납속책 같은 합법적인 방법도 있죠. 네. 두 번째,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예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료가였습니다. 맞아요. 후기가 되면서 남자 부계 중심으로 가다 보니 반대가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때 만들었던 안동권 씨 족보가 제일 유명합니다. 안동권 씨 성읍으로 하죠. 안동권 씨 성읍보가 가장 오래 있습니다. 성종 때입니다. 거기에 문화유씨 가정보는 명종 때입니다. 네, 성종 때 문화유씨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조선시대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해 합격하게 되면 족보의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뭐야? 이게 양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쓴 것도 족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합격하게 되면 서류 되게 많이 갖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관청에다가, 그죠? 국가직이면 국가직에다가, 지방직이면 지방직에다가 뛰어난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건강 체크도 다 가서 하고요. 지정병원에 가서 하고, 혈압 높으신 분들 혈압약 먹으셔가지고 다 혈압 떨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다 싶은 분들 미리서 다 검사하시고 안정화시키고 와서 서류 떼다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서류 하나로 떨어지는 사람 봤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서류에 떨어지는 사람 봤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2년 재수해갖고 합격하거든요. 합격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2년 동안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2호봉 깎였지. 받은 모든 월급 생각해봐. 2년이면 24개월이야. 한 달에 200만 잡고 계산해봐. 248, 2일은 답이 안 나오죠. 몇 천만 원 까먹어.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서류 뜰 때 건강에 관련된 가장 걱정되거든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거거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96번 갑니다. 미출증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안 읽어도 되겠네. 밑줄 그어놨으니까. 첩의 자식이 뭐겠어요?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법적으로 모든 간직에 나아갈 길이 금지되었다. 무가와 잡가는 가능하죠. 무가와 잡가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산으로 취급되며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것은 서울이 아니라 노업이고요. 풍현이라고 불렸으며, 풍현은 우리말로 뭐냐면 건농간입니다. 건농간이라고 부릅니다. 건농간이라고 부릅니다. 건농간이란 향리들이 하는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건농간은 향리하고 달라요. 예, 향리가 맡은 업무를 일정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가죠. 풍현이라고 불렸으며 조세, 곡물의 징수를 담당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업무는 향리예요.
향리 대 풍현도 일부를 담당해. 그래서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 풍현 옆에다가 이렇게 난이도 있는 점을 주셔야 돼요. 풍현, 그 다음에 향리. 향리를 다른 말로 아전들이라고도 하죠. 네. 아전이라고도 합니다. 왜 아전이라고 하죠? 향제들 아전이라고 한다.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전이라는 말은, 자 봐봐. 수령이, 군수가 먹고 있는 관청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아령들이, 아전들, 향리들이 근무하는 관청이 여기 있어. 이 관청 이름이 아전이야. 그래서 아전이라 불러.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향리들이 근무하는 건물 이름이 아전. 아전이라고도 칭합니다. 자, 4번. 18세기, 19세기에 수차례 집단 상소를 하여 허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허통이란 말은 가거 응시권이라는 뜻입니다. 가거 응시가 가능한 뜻이에요. 허통. 부분 허통이 이루어졌죠. 정조 때 4인방.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이수를 서울 4인방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부분 허통에 대해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철종 때 되면 완전한 허통이 이루어집니다. 철종되면 서울대로 완전한 문과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안 적어도 다 적을 수 있죠? 적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네. 서울 4인방 모르시는구나. 그거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덕무, 서이수. 이 사람들 책 다 알아야 돼, 무조건.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책 잘 알아야 돼요. 유득공이 쓴 책? 뒤로 갈수록 모른다, 이제. 박제가, 이덕무? 한장한다, 내가. 창정관 전서. 서이수는 몰라도 돼요. 네. 최소한 세 사람들이 쓴 책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이 사람들 뭐라고? 부분어통,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 역할을 했다. 검서관, 요즘이면 도서관의 사서 역할. 그 규장각에 토론했던 것도 있죠. 토론했던 걸 전부 다 정리하고 했던 이런 역할을 갖다가 검서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게 되게 낯설어요, 이게? 전서. 청정관 전서. 청정관은 이 사람의 호예요. 예. 정자로 써드려요? 죄송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책 제목을 모른다는 얘기야. 예. 청정관 전서.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금세 또 검색했어요? 네. 청장관, 네. 소리. 선생님도 모르군요. 청장관 전서, 오케이. 자, 넘겨가겠습니다. 97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사의 변화에 대한 향리의 시기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세요. 향리입니다. 첫 번째, 기억. 지방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수령이 절대권을 갖는 지배체제에서 농민수탈을 삼았습니다. 수령이 절대권을 갖는 것,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영조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니은번, 향촌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실질적 지배층이 위주가 돼요. 향촌사를 이끌었다 자르시고 그 다음에 주도적이었다. 이거 고려시대의 향리의 역할입니다. 고려시대 향리들 예역전을 받을 수 있고 일품군의 지휘권을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고려의 향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품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지휘권. 월급 뭐 받는다고요? 예역전. 예역전. 예역전은 언제 소멸되나요?
예역전 실시된 건 아시죠? 네. 걱정스러워 죽겠네. 판사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말로 때우려고 하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군요. 판사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길이 들이지다 보니까. 자, 봐봐요. 고려시대에 향리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 빠져버렸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개정전시가 때 뭐가 만들어져요? 한해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시 문종 때 경정전시가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역전이 새롭게 신설되죠. 그리고 한해가가 소멸돼 쭉 고려까지 쭉 온다고. 조선까지 넘어온다고. 그래서 세종조 때 예역전이 소멸돼요. 네. 됐어요? 세종이요. 세종대왕 때 소멸됩니다. 세종대왕이 조선후기 향리의 공무원들이 부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월급을 안 주고 부려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몇 가지 실패한 업적 중에 하나가 조선 통보, 예역전 폐지, 그 다음에 능지 처참형, 4개의 다리를 찢어서 말과 소를 찢어서 하는 게 한 30번 정도 돼요. 가장 역대왕 중에 가장 많아요. 능지처참. 2 다리와 팔을 묶어서 소와 말로 찢어. 이걸 능지처참이라고 불러. 이게 세종대왕에 가장 많아요. 성군의 반열에 올랐던 분의 정책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향리 월급 안 주면서 만든 법이 뭐예요? 워낙 향리 처벌법이에요. 향리 같은 토호들이 세력을 키울까봐 향리를 처벌한 법을 만들었어. 이게 세종대왕. 이러면 안 되는데요. 세종대왕에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부과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지급번 사족의 향촌 지배를 인정하는 바탕에 수령의 행정기심을 보호자 하는 세습적인 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아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리, 아전, 설이 다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이건 아전이라고 하는 말들은 중앙이나 지방관청의 하급 관료 조직을 갖다가 보통 아전이라는 역을 써요. 통째로 쓰는 것들이 이제 아전이라는 명칭을 써요. 중앙이나 지방의 하급 관료 조직을 쓰는 용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향리를 얘기하겠죠. 순서를 물어본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다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모두 남인이며 이른바 신양은 모두 서리와 품간의 자손으로 자칭 서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래 신양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양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분홍충은 수령과 결타가의 향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령과 결타가의 향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기 상황입니다. 2번 수령과 결탁한 분홍충은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니요. 향촌 사회는 누가 장악하게 되나요? 수령이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전과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틀린 지문은 9의 지문은 이거예요. 향촌사회를 완전히 장악, 이게 틀린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지사족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봐요. 왕의 권한이 강해지면 수령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그러면 향약을 지배하고 있던 제지사족의 힘이 상실된다고. 수령의 권한이 강해질 만큼. 네. 그래서 2번 점이 틀린 점이라는 얘기고요. 3번 향전과 수령과 관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도정치 아래서 농민의 수탈이 극심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번 질문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